다시 방향을 돌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이 구현된 적이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정말 어디에서 이 신적 준칙이 그렇게 정밀하게 가르쳐지고 저 고상하고 감동적인 동기에서 시행되고 있는가? 하지만 이런 주석이 독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적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고귀한 말씀을 꺼내려고 붙이는 주석이라고 얼머부린다.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게 얼머부린 주석이다. 또 퍼시는 예물을 교환하는 그 말은 내가 한 말 아니야. 652페이지 보면은 포터라고 하는 영국인 해석가가 한 말이야. 또 퍼시는 예물을 교환하는 중국 혼례법에 대한 주석에서 중용 27장의 성인 지도의 예의가 300이고 위가 3000이다 라는 구절이나 예기 10장의 경례는 300이고 공례는 3000이나 그것들은 하나로 통한다는 구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다. 중국인들이 그들의 예식보다 더 높이 존중하는 것은 없다. 그는 이 3000가지라는 숫자를 황당하다고 느끼면서 기독교인들의 보다 높은 추상적 원칙을 도덕행위에 지침으로써 중국인들의 3000가지 예법 수칙들보다 더 선호할 만하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실천적 접근의 유용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 세밀한 격식들이 비록 우스꽝스러울지라도 중국 제국의 경이로운 안정성과 4000년 이상 존속해온 것은 상당한 정도로 이 세밀한 격식 덕택이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양보가 아니다. 중국 정치 체제의 널리 인정된 안정성은 종교 갈등과 정치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을 정례적으로 대량 학살해온 유럽인들에게 오랫동안 경탄과 찬미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포터가 달고 있는 주석이야. 아마 이 세밀한 격식들 중 가장 실제로 3000개 아니에요. 한 수백 가지밖에 안 되는 걸 이제 많으면 막 중국 사람들은 막 92,300장 막 그러니까 수염이 92,300척이라고 그러는 그게 진짜로 그렇게 큰 수염이 있나? 길다 아주 길다 소리를 그렇게. 자. 아마 이 세밀한 격식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 사회 안정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손윗 사람들을 사후에까지 보살피는 예법이다. 여기서 다시 퍼시는 덕성과 부조리를 동시에 느낀다. 중국인들은 효심이 특출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뛰어넘는 것처럼 이것을 우상적 과도성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죽은 부모와 조상에 표하는 궁경은 다양하고 과도하다. 그러나 퍼시는 중국에서 부모에게 바치는 공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연극과 소설에서는 남자 주인공들이 매력적인 처녀들에게 표하는 호방한 경애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호방한 덕성은 이건 낭만적인 것 중에는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 봉건적인 덕성에 속하거든요. 나이트 자기를 가진 사람들의 그것은 중국하고 관계가 없죠. 혈통유족과 관련된 거니까. 자. 남자 주인공이 예법 때문에 여 주인공과의 혼인 가능성을 논하는 것도 거절하는 장면에 대한 주석에서 퍼시는 이것에서 그리고 뒤따르는 지면에서처럼 작품의 주인공은 외양상의 물의 문제와 호방성 부족 때문에 모든 공정한 독자들의 여론을 잃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한다. 하지만 다시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쪽이 있다. 결국 양성 간의 만남을 허용치 않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그리고 심지어 서로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혼인이 약정되는 또한 아내를 복수로 갖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한 아내에게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호방성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퍼시는 다시 양가치적이다. 이런 국지적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양가치성과 이중잣대 패턴은 퍼시의 중국 관련 저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더 깊고 더 체계적인 긴장이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 첫 일견에 중국과 극동 문화에 대한 찬미와 비판을 교대로 등장시키는 그의 묘사법은 그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 관찰자라는 그의 가식적 초연성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주석들은
일정의 균형을 얻고 때때로 찬박과 선덕, 악덕의 대칭적 회계장부 속으로 말끔하게 배열돼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버시는 이 중국 소설에 대한 세밀한 색인에서 이런 종류의 독서를 부추긴다. 이 색인은 가령 중국인이라는 제목 아래 그들의 성격의 어두운 면으로 14개 항목, 감정에 취약한 면, 교활, 부패, 비겁 면 등을 포함하고 그들의 성격의 밝은 면으로 12개 항목, 쾌활함, 점잖음, 솜씨 좋음, 부모에게 의무적인 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도 면밀한 도덕적 평가에 의해 만들어진 초연성의 가시적 외양은 이 항목들로 색인된 몇몇 면으로 관심을 돌려볼 때 무너지고 만다. 우선 그의 논평 중에 많은 것은 단순한 기술의 필요를 넘어가는 수사적 설득력을 가졌다. 퍼시의 깔끔한 마니교식 명암 도식은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태를 더 마니교는 선신이 따로 있고 악신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기독교의 한 종파를 가리켜요. 마니교를 이단으로 결정지은 교부 철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다. 악신과 선신의 싸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종교 세계관이죠. 그것은 조로아스터교, 짜라투스트라는 그렇게 말했다고 할 때 그 짜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를 말하는데,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죠. 배화교는 명과 암으로 이 세계가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본따 와가지고 선악으로 선신이 있고 여호와 선신이 있고 악신이 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 이단으로 보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너희들의 자유다.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첫 번째 지은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죄가 된 거지, 그 죄를 짓는 악신이 따로 있어서 악신한테 홀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기 뱀한테 홀려갖고 됐지. 뱀은 사탄이 변화해가지고 된 거고, 그렇게 보면은 사탄이라는 악신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탄도 타락천사죠. 타락천사 중에 왕초 타락천사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원래는 타락한 아들이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래.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결국 그 자유의지가 사람의 도덕적 질곡이 된 거죠. 그걸 그대로 따라서 와서 그것이 자유이기도 하고 죄를 짓는 원천이기도 하게 되어 있는 철학이 칸트 철학이야. 칸트 철학. 칸트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의 입장에서는 의지일 뿐이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 의지로 나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나는 자유로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의지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거죠. 의지니까. 그리고 이제 흰소리를 작작 할 수 있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좀 큰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좀 작은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지, 감옥에 갇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흰소리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억압된 처지를 정당화하는 식으로 그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칸트의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도덕적인 선의지는, 정치적인 자유의지는 자기 자신의 의지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자유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자유는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질곡을 분쇄하고 그 질곡으로부터 해방되는 대상적이고 대외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그러니까 사슬이란 말이 나오고, 루소 말에도
자기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쳐부수면서 또는 그것을 해방돼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의지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는 자유의지라는 말부터 까부시고 시작하는 거야. 그건 진정한 자유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인지 뻔히 알거든. 이제 인간을 죄와 선으로 묶으려고 죄 줄 때 하는 말이잖아. 네가 의도로 했잖아.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죽이려고 해서 죽였는지, 의도 그냥 죽였는지 형이 엄청 다르지. 폭행치사와 때려 죽인 거, 살인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은 포사츠 뭐라고 하지 우리말로 지금 법률용어에서 의도적으로 죽인 것은 살인이 되고 그러지 않고 실수로 죽인 건 과실치사가 된다고. 폭행치사 하다 보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 자유를 논할 때는 자유의지는 아닌데 그걸 갖다 자유의지로 바꿔서 자유의지를 자유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유는 아까 감옥에 갇혀서도 자유니까 완전히 억압된 그런 프러시아 관원국가의 그런 신하로 살면서도 신민으로 살면서도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자유로운 것이 되는 거인가? 일체 외부의 억압인 프러시아 관원국가의 박해 장치들을 쳐부술 수가 없지 그렇게 되면. 칸트가 말하는 자유로는. 응?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뼈를 활딱 벗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발가벗은 것은 선악을 몰라서 그렇게 순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 말을 할 때 그 하느님의 말을 어기면 악이고 말을 들으면 선인지를 모를 게 아니야.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마니교 논파한, 마니교는 악신이 따로 있는 걸로 본 것을 이단으로 논파한 그 논리도 따지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야. 무슨 짓을 해도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선악을, 그러니까 그걸 비아냥거리려고 니체가 선악의 피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엔사이스폰, 데스 구테는 운트 베젠. 선악의 피안. 응?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야 선악이 생긴 거야. 그거 하기 전에는 선악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순진 무고한 자들이라 그 따먹지 말아라. 그래도 모르고 따먹었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우리 김찬숙 씨 아주 골치 아프 죽겠네. 교회 이번 주에 내일 모레 교회 안 나가게 생겼네. 따먹게 만들어놨지. 사탄도 만들었고. 아무튼 근데 재수없이 그 자유의지 프라이빌레라는 게 난 칸트로 와서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그런 독재국가에 사는 시민들이 독재를 못 느끼거나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유라고만 자유로운 거야 라고 우기고 자기 의지로서 그걸 밀어붙이면 자유로 되도록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리고 계몽을 정의할 때 자기의 미성년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해놨단 말이야. 근데 원래 계몽이 그런 뜻 아니야. 계몽은 그 영어 그대로 enlightenment야. enlighten? 라이트 들어있죠. 빛으로 밝히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enlightenment는 원래 밝힌다는 소리야. 광명,
대문자로 쓸 때만 계몽주의야. 대문자로 쓰면 계몽주의라고 번역하고 소문자는 광명이라고 번역하고. 불어도 마찬가지야. 류미에르거든. 류미에르 그 뭐 우리 12월 달 정도 되면 광화문 광장 뭐 조선일보 이런데 엄청나게 불꽃 밝혀놨지. 그 류미에르라고 그래 그거. 빛, 광명. 대문자로 쓰면 L자를 계몽주의. 빛과 관련된 거라고. 응? 독일 말로는 아우프클레룽인데 빛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상하게 재수없이. 그냥 클레룽, 응? 밝힌다는 뜻도 되고 밝힌다는 뜻도 쓸 수 있는데 아우프클레라는 단어 자체는 수사한다는 소리야. 수사. 관음국가니까 수사 나가려고 수사한다는 걸 계몽으로 어? 근데 왜 계몽지라는 말이 나오는가? 류미에르 더 디 인라이트먼트를 계몽주의라고 우리가 번역한 건 잘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깰깨자에 어두울 몽자니까 어둠을 밝힌다는 소리거든. 잘 번역하고 이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공자가 처음 소개될 때 어떻게 소개되냐면 본성의 빛의 철학이라고 소개가 돼요. 콩푸시우스라는 이름과 더불어 본성의 빛의 철학, 자연의 빛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본성의 빛의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 그 대학 중용 보세요. 밝을 명자가 한 수백 개 나와. 수백 개. 한 200 몇 개 나와. 200 몇 개. 응? 자성이면 자명하고 성지자는 스스로를 자명하는 거고 스스로 성실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를 밝힌다. 밝힐 명자가 많아요. 우선 대학지도 제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밝을 명자가 둘이야. 제 친민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제 지어지선 지선에 사는 데 있다. 그거도 나오지만 계속 밝을 명자야. 중용까지도. 응? 그러니까 이 본성이 그렇게 밝힌다는 뜻, 본성으로 밝힌다는 뜻이고 본성을 완성한다는 의미, 진성. 본성을 타고났다 해서 바로 자기들이 완성된 형태로 타고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타고나요, 인간이. 내가 깊이 생각해보면 인간이야말로 인간은 본성을 가장 덜 완성된 형태로 타고나요. 강아지 유튜브를 엄청 봤더니 강아지는 딱 태어날 때부터 눈도 감은 것이 막 기어 올라가서 엄마 젖을 찾아서 엄마 젖을 먹어요. 사람 자식은 못 그래요. 엄마가 데려다 먹여야지 먹지 절대로 지가 못 먹어. 그냥 엄마가 안 먹이면 죽어버려. 굶어 죽어버린다고. 근데 강아지는 기어이 타고 올라와서 먹는다고. 응? 그러니까 본성으로 더 많이 인간보다 하등동물일수록 하등동물인 고등동물은 본성으로 많이 자기 살 길을 타고났고 사람은 본능도 있지만은 본능이 미완성의 본능으로 내가 말하는 대로 반절만 본능이거나 하프 인스팅크트 그건 다윈이 쓴 말이죠. 내가 그 다음에는 그냥 포텐셜한 본능, 포텐셜 인스팅크트 그건 할 수는 개발하면 할 수 있대. 개발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수영할 줄 아는 거 개발 안 하면 못 하는 거야.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손 들어봐. 못하지? 절대 못하니? 이 사람들도 그러면 다 부상 나간다고. 근데 배우면 또 30년 가도 안 잊어버려. 독일에 가서 자전거를 내가 샀거든. 자전거를 사놓고 깎아본 거야. 이거 탈 줄 아나 내가? 왜냐면 서울에서 살면서 시골에서는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한 번도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20년이 지난 거야. 자전거 타본 지. 근데 그냥 올라탔더니 타지 돼. 한 번 타면 또 그렇게 또 안 잊어버려. 체득하는 거니까. 사람이 득하는 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지득,
지식으로 얻는 거, 머리로 아는 거. 그 다음에 심득, 심장으로 아는 거. 그 다음에는 체득, 아까 마지막 말해줬죠. 득어식, 뭐 체득까지 가야 덕이 되는 건데, 자전거 타는 덕은 얻은 것 같아요. 그냥 타니까 타지는 거니까요. 타지면은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거예요. 타지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운전 못 오는 사람은 우리 근육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서창훈이는 도사야. 운전. 저렇게 자화자찬하니까 소음인이라고. 자동차도 자기의 페어 롱드 뻗은 팔이 돼야 돼. 뻗은 발이 돼야 되고 그래야 운전 잘하는 거고. 처음에 조금 한다고 그래서 그 자전거 잘하면 처음 초보 운전은 살인병기야 그거. 초보 운전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살인병기 돼버린다고. 아주 능숙하게 해서 자기 뻗은 팔이 될 때 이제 안 잊어버리지. 그 다음에 한번 배워놓으면. 내가 말 한 5년을 기사를 두고 다녔더니, 기사 두는 것도 그 조교보다 더 귀찮아요. 얘를 케어해야 되는 게. 우리 저 이장군 알겠구만. 근데 이게 또 문제도 자주 일으켜. 잘라고 나중에 내가 운전을 나오니까 5년을 안 해보니까 못 하겠냐. 내가 할 줄 아나? 또 다시 옛날 그 고민에 빠졌어. 또 하니까 또 되대. 처음에만 한 20, 30분 이상 하더니 그 다음에 완전히 회복되더라고. 몸으로 체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득, 심득, 체득을 해야 된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응? 술 먹고도 헛소리 안 해야 돼.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체득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응? 자. 퍼시의 깔끔한 만이교식 명암도식은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면서 적어도 4가지 판이한 반응 양상들의 다측면적 배열 속으로 파열되기 시작한다. 이 4가지 반응 중 개개 반응은 궁극적으로 중국인 성격의 분성을 드러내기보다 차라리 영국, 중국학 전문가의 성향, 열망,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 이 반응 양상들 중 가장 솔직한 반응과 압도적으로 예수의 선교사들의 보고로 채워진 그의 중국 관련 서적들의 정신과 가장 많이 보조를 마치는 반응은 차입니다. 위의 몇 가지 사례가 시사하듯이 그리고 그의 새긴 항목이 확인해 주듯이 퍼시는 중국의 관습과 가치관에서 찬양할 많은 것을 발견한다. 위에서 언급된 특징들 외에도 퍼시는 그들의 모습과 의상에서 보이는 중국인들의 범상치 않은 겸손함, 갈등의 회피면에서의 온화한 정중함의 유용성, 그리고 역사 기록 안에 실린 모범적 용기, 충성심, 공공심의 많은 놀라운 사례들에 관해 우호적으로 주석하고 있다. 근데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은 이게 온화함이 나중에 유약함이 돼가지고 단 한 사람도 일본어를 깨부수는 그런 총알처럼 자기를 날리는, 그냐면 위험을 보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짓을 1930, 40년대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하면서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다 죽고 그렇게 자기 단기 필마로 그냥 깨부숴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걸 발휘를 못해. 그때부터 중국인들이 아주 이상해진 것 같아. 지금 봐. 얼마나 오만, 건방, 온갖 걸 다 떨어요. 중국인들과 같이 술 먹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겸손한 척도 안 해. 척도 안 한다니까요. 돈 자랑해버리고 막. 자기들 거 칭찬해주면 무지하게 좋아하고. 홍콩에서 혼자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낮에 심포지엄 할 때 혼자 술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녀석들이 와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두 놈이 막 같이 술 마시면 안 되겠네. 그 마시라고. 막 술을 많이 시키고 막 안주도 막 시키고 호텔에서 그렇게 많이 시키면 막 수십만 원 나오거든. 갔어. 나중에 내가 돈 내려고 그러니까 돈을 다 계산하고 갔더라고.
완전 이제 돈자랑 돈지랄한테 겸손하지 않게 약간 기분이 나빴는데 내가 또 기분이 또 나빴어 걔네들. 자. 퍼시는 초연한 관찰자의 자세를 견지하기는커녕 그의 연구 대상에 내밀하게 말려들어 그의 이런 통찰들을 그의 더 큰 세계관 속으로 통합하고 그 자신의 전통 문화 유산을 새로이 보기 위해 이 통찰들이 제공하는 가능성들을 실험하고 있다. 수사적으로 지목되는 이러한 찬사의 첫 번째 사례는 호구전의 서섹스 백작 부인에 대한 헌사의 두 번째 지면에서부터 나타난다. 그의 작품의 도덕적 성격에 대한 그의 서두 주장, 즉 선덕을 후원하고 악덕을 단념시키는 작품의 성향에 대한 그의 주장은 18세기에 완전히 관례적이다. 하지만 그가 이 주장을 정교화하는 것은 없고 바로 영국에 대한 풍자로 관심의 방향을 돌린다. 이 나라 영국이 가장 방종하고 가장 부도덕한 성향의 가공적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때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작가들이 덕성과 예의범절에 대해 어떤 엄중한 엄격한 존중을 표하는지를 개탄할 만한 무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이러한 고상하고 고귀한 진리들과 씨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 진리들을 아주 효과 없이 즐길 따름입니다. 퍼시는 풍자 제스처로 덕스런 이교도들의 판에 박힌 이야기를 끌어들여 그의 기독교적 동포들의 도덕적 위선을 폭로하고 있다. 근대 소설은 당대의 젊은 독자들을 빗나가게 한다고 많이 비난받고 있었다. 하지만 퍼시는 분명 중국 가공소설을 당대의 근대소설에 대한 적절한 해독제로 쓰려고 장려하는 최초의 인물이다. 그가 중국 소설에 친숙해서 제공하는 별난 빈티지 포인트, 고전적 관점은 그에게 영국 문예 생산물을 신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영국의 시류를 비판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도덕적 관점을 끌어들이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게 호구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엄청나게 널리 읽히고 19세기까지 계속 읽혔는데 토마스 제퍼슨도 20대에 벌써 다 읽었어요. 읽고 감격을 받아가지고 지 배달은 천하만한테도 읽으라고 독서 필독 리스트에 이 책을 집어넣는다고. 자. 중국 유자들에 대한 퍼시의 찬양은 유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정치 제도에까지 확장된다. 퍼시는 중국 제국 전역의 관원들의 활동과 그들의 승진, 처벌, 해임의 사유에 관해 보도하기 위한 정부의 관보인 중국 관보의 사용에 대한 동조와 함께 이렇게 논평한다. 간단히 만다린이 고발되거나 혐의를 받든 승진이 되거나 강등되든 감봉을 당하거나 완전히 면직되든 그 소식은 즉각 제국 전역에 걸쳐 공간된다. 이것이 정부의 어떤 뛰어난 목적에 이바지할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만다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하는 것은 쉽다. 또한 정말로 모든 것은 중국처럼 그렇게 광대한 제국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처럼 그렇게 부패한 백성들 사이에서 꼭 필요한 것일 뿐이다. 관원들이 관보의 이 지도 취지를 가슴에 담지 않아 위반을 한다면 서열의 특권은 전혀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가장 큰 거물 장관들도 처벌 범위의 바깥에 있지 않다. 그들의 죄를 탐지할 시에 황제는 그들을 그의 시민들 중 가장 평범한 사람이 대하는 것과 똑같이 적은 격식으로 대한다. 이런 종류의 사례들은 종종 북경의 궁궐 안에서도 일어나고 거의 아무런 소란이나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르꽁트 신부는 그가 중국에 있을 때 강로 또는 수상급의 3명의 만다린이 뇌물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것을 보고받은 황제는 당장 그들의 모든 직책을 박탈했다. 황제는 말했다. 나는 2명이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세 번째 사람, 그의 나이로 존경할 만하고 그의 능력으로 존경받는 나이든 행정관은 그가 배속된 병졸 부대와 함께 궁궐의 한 대문을 지키는 처벌을 받았다. 나는 어느 날 이러한 치욕
사회적 상태에 처한 그를 몸소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를 지나치면서 일반인들이 경의를 표할 때 보이는 것과 동일한 존경을 그에게 표했다. 모든 중국인들이 그가 최근에 부여받은 그 품위에 대한 일말의 존경을 여전히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퍼시는 65년 전 나온 르꽁트의 중국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을 인용하며 법 앞에서는 고위 만다린과 일반 백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고의 장관들이 악명 높게 부패해 있었고 소추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보였던, 그리고 정말로 수상의 전설적 노상 강도 조나단 와일드의 인물로 풍자되는 영국적 맥락에서 중국 공무원 제도에 대한 퍼시의 이런 평가는 확실히 비교할 만한 영국 제도의 결함에 대한 나오냐면 동사로 폭군주가 자기 삼촌을 노예로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때 감옥 숫자 수인할 때 그거 한번 나오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다. 주왕만 관련해서 동사로 쓰여지는 노가 나와요. 그리고는 그런 신분으로서 노예는 말하지도 않고 논하지도 않아. 어떤 경전인지 알겠지? 공자 경전을. 자유와 평등의 경전인데 그것을 유생들이 못 읽어내서 그런 거예요. 바보처럼. 읽어낸 사람도 있고 못 읽어낸 사람도 있고. 못 읽어낸 사람들은 전부 삼강오륜이 공자 철학이요. 에? 남존여비, 삼정지도 공자책에 나오지도 않는 소리인데. 에?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유로워야 된다고, 그런 엄부 자모 그런 소리를 막 한다고. 근데 공자책은 반대로 돼 있어. 아버지가 자유로워야 되고 어머니 말은 있지도 않아. 어머니는 원래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어머니 보고 자유로워야 된다고 그러면 오버해버리게. 그 아버지는 별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된다고 그랬고, 자유심을 많이 길러야 된다고. 어머니는 거꾸로 좀 엄해야지. 그래서 맹모 삼천지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좀 무섭잖아, 애들한테. 어? 그래서 업무 자부를 공자는 말했고 그런 건 말하지 않았어.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하니까 각 세대마다 갈등이 1번 타자가 달라요. 근데 20대를 조사했더니 남녀 갈등이 1번이야. 두 번째가 계급 갈등이야. 응? 근데 내 세대에도 남녀 갈등이 1번이 아니었거든. 계속 계급 갈등이 1번이었고 민주화 투쟁이 1번이었고. 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봤거든요. 이전에는 여존 남비 사회인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것이 남존 여비 사회인 건 사실인데 언젠가는 여존 남비 사회로 바뀌어야 되지. 근데 바뀔 수 있는 기술적인 조건이 나는 완벽해졌다고 생각해. 지금은 터치나 버튼만으로 하는 거니까 근력 위주의 생산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력 위주의 생산 사회는 농업 사회고, 농업 사회에서는 남성 위주요. 결국은 공을 많이 세운 놈이 발언권을 가진 거야. 그 사회일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산업 사회도 남성 근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네? 그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남성들이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IT 시대로 넘어가서는 꼭 그런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나는 경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터치와 버튼으로 다 사물 인터넷으로 돌아가더니 다 그래가지고 남성의 근력은 용도가 없어지고, 만약 있다면은 변두리 노동일 거야. 에? 그러니까 싸구려 노동. 중심 노동은 다 실무적이고 중심적인 노동은 전부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노동일 것이고, 여성에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섬세하고 정확한 타치가 중요한데 맨날 나처럼 오타 치는 사람은 별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 권리를 다시 재편성하는 큰 싸움이 한번 있을 거라고 나는 과도기를 보는데 그게 남녀 평등 시대야. 남녀가 평등하면 뒤지게 싸워요. 이혼도 엄청 하고.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여존 남비 시대가 되면 안정기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주역괴는 남자가 위에 있는 괴는 전부 안 좋아. 에? 여자가 위에 있는 괴는 다 좋아. 길괴야, 길괴. 그러니까 주역을 보면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자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알고 있었지. 여성이 우위에 서야 안정되고 소통이 잘 되는 시대가 온다. 지천태 그러면 태평의 시대거든. 지는 어머니야. 천은 아버지야. 어머니가 위에 있고 아버지가 아래에 깔려 있으면 이게 태평한 시대야. 거꾸로 천지비가 되니 천지비는 막힌다는 소리거든. 아무것도 불통이라 안 통하는 불통 시대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괴로 다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까지 다 합치면은 공자의 철학은 동존비 사상이 아니라 여존남비 사상이라고 사상을 지향한다고 봐야지.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여지껏 그 중국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여성이 관직에 나간 적은 이제 왕안석의 신법 개혁이든 과거제든 이런 아니, 남존 여비 사회였다는 건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공자도 인정하고. 근데 지금 안 나가나고? 저 4인방이 누구예요, 거기? 장씨가 제일 셌잖아. 여자였잖아. 응? 누구지, 그 사람? 강청. 강청한테 맛 좀 봐, 한 번? 거의 남녀 사회라고 그렇게라도 안 해. 북한도 연함평등 그러지, 남녀평등이라. 근데 그게 아무 기술적 조건도 경제적 조건도 없이 그런 소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남존 여비 사회잖아, 북한이. 응? 똑같이 농촌 봉사활동 갔다 와놓고 남자 놈의 새끼들이 학교에서 중학교 때 전부 오른쪽에 여자들 앉아있으면 오른쪽으로 다 벌써 던져버리는데 바로 오라고. 지금 한국에서 그랬다면 맞아 죽으라고. 어? 완전히 남존 여비 사회야. 남자면 그 벼슬이야. 남자로 태어나면 벼슬한 거예요, 이미. 북한에서. 아무튼 이 자유의 철학이 뭔지를 잘 알아요. 자유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그러니까 16세기 중반부터 계속 이 극동의 자유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250년 동안 흘러들어갔으니까 150년이 지난 뒤에는 18세기 중반 정도 19세기에 넘어가면 자유가 자기들의 고유 사상인 줄 알아. 그렇게 착각해버려 나중에는. 전부 그리스에서 내려왔다고. 그리스에서 자유란 건 자유 시민의 자유지. 그게 노예의 자유야. 노예가 30만 중에 90%고 10% 정도나 자유 시민의 아들 딸들이고, 그 아들 딸들 처 빼버리면 또 그것도 한 6천 명밖에 안 돼요. 자유 시민은 남자 성인 자유 시민만이 투표권이 있었으니까. 영국도 1836년까지 36년이 첫 1차 선거법 개정인데,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5.7%가 선거권을 갖는다니까, 국민의. 그 전에는 4%밖에 안 돼. 개혁 전에는 4%밖에 안 가졌어. 예, 엄청나게 돈이 많은 대부르주아지에게 선거권을 주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었어, 그게. 귀족들만 가지고 있다가. 그게 뭐, 민주주의는 개떡이나 민주주의야. 응? 어떤 공화정도 전부 귀족 공화정이었고, 왕은 없어. 왕이 없다는 의미에서 공화정인데, 정치는 모조리 투표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전부 귀족만 행사했다고. 네덜란드 공화국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다. 민주정은 그리스에 있었고, 공화정은 로마에 있었던 거라고. 응? 진짜 민주공화정이 될 때까지는 민본주의가, 여기서 말하는 민본주의가 들어가서 선거권을 계속 투표권을 끌어내리는 거야. 아래로 최하층까지 끌어내리는 거야.
민본주의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민본주의는 인민주권으로 거기서 그들이 번안을 하고 인민주권 개념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 개념은 그리스 시대도 없었고 중세도 없었고 18세기에 생겨나는 거예요. 18세기 인민. 17세기부터 생겨나. 인민이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따라서 또 이 유은 시에는 백성들이 태광 황제를 추방한 반정 사건도 함께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민본주의를 광포하는 우임금의 유은 시는 서양의 근대 민주주의 이론과 저항권 이론의 형성에 모종의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흥기와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두 개의 혁명, 즉 일단 마르티니의 중국기 출간 30년 뒤의 영국 명예혁명과 120년 뒤의 미국 독립혁명도 이 민본주의 사상적 영향권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편 퍼시는 서양 경전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일어난 일이었다. 여기까지. 왜냐면 테마가 바뀌고 오늘 여기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지나면 여기 지나면 문예 부분이 끝나고 많이 정치 부분이 나올 거예요.